자, 이런 느낌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느낌이란 낱말 자체가 또 문제가 됩니다. 느낌이라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느낌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것까지 보죠. 먼저 어원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느끼다라는 우리말은 약간 의외인데요. 느에다 디귿이 붙어 있습니다. 늦기다입니다. 늦기다인데 좀 더 오래된 어원은 시옷입니다. 이게 디귿이 붙을 경우가 있고 시옷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어에서는 느끼다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늦과 늦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낱말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의 해당된 현대 찾아보는 비슷한 낱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이제 닫히게 되는 거죠. 느끼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뜻이 낱말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것을 빨리 일상적인 우리의 감을 가지고 말의 감각을 가지고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느낌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또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은 기본적으로 낚아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뭐냐? 낚아채는 것이다. 낚시와 같은 것이다. 낚시. 느낌과 낚시를 연결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느낌이라는 말과 낚시를 연결했을 때 잘 설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공이치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빛과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찌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맞장구 쳐지는 공이가 있어야 됩니다. 맞장구라는 개념을 느낌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치기와 공이 사이의 관계가 바로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이치기가 공이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럼 두드리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겠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공이치기가 어떤 것을 두드려 가지고 공이를 두드려 가지고 뭔가 두드림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가설적인 거죠. 공이치기가 있고 그 공이치기가 공이를 두드리더라. 두드려 가지고 문이 열리면 느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일단 그 구도를 잡겠습니다. 이걸 맞장구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맞장구를 쳤다. 손이 맞장구를 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소리가 난다. 손뼉도 맞장구를 치면 손뼉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슬픔이 일어날 때, 슬픔이 느껴질 때 느낀다는 게 뭘까요? 슬픔이 북받쳐 올라온다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내가 막 자아내는 게 아니죠.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어디선가 북받쳐 올라옵니다. 두드리기 시작하죠. 슬픔이란 어떤 것이 나의 공의들을 마음을 막 두드립니다. 두드려 가지고 그 슬픔에 붙잡히게 되면 난 슬픔이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들게 되면 모든 게 슬프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프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슬픔에 의해서 뒷받쳐 줍니다. 제가 이제 맞장구라는 이 장구라는 게 두드린다는 이 말을 가지고 느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것인데 공이치기에 의해서 공이가 두드려지면 울려 퍼지면 이제 슬픔이란 예를 들은 게 좋아서 설명이 좋아서 이제 쓴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 슬픔을 낚는 이입니다. 사람은 슬픔을 낚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도 슬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개도 슬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사람과 뭐 천양지차지만은 이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슬픔에 낚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 능동이 없다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맞장구와 연결돼서 맞잡힘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슬픔도 나를 잡지만 나도 슬픔을 잡는 거죠. 서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이제 빛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사람이 눈으로 빛을 느낀다는 것은 그 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낚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동시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빛에 의해서 낚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빛을 보고 싶지 않아도 눈을 뜨고 있는 이상 그 빛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느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비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낚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눈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갖고 한번 그럼 눈의 느낌이라는 게 무엇이냐? 눈을 느낀다고 눈의 느낌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느낌은 우리는 그동안 어떤 감정에만 주로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은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 눈은 분명히 빛을 느끼는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이 빛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빛을 받아들여서 느낌으로 맛 바꿔준다는 겁니다. 교환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빛을 맛 바꾸어 주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맛 바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맛 바꿔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 요즘 많이 당근 마켓을 많이 하잖아요. 맛바꿈도 합니다. 무료로 나누기도 하지만 맛바꾸는 것도 있죠. 쌀을 뭐 보리로 맛바꾼다. 또는 이제 돈을 쌀로 맛바꾼다. 이 맛바꾼다는 말은 값은 같은데 값은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있음의 꼴은 다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맛바꾸는 조건입니다. 똑같으면 안 되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값은 같고 모양은 다른 것. 이것이 바로 맛바꿈입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빛 알갱이, 광자죠. 이 광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로 전자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 바꾸게다 이렇게도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바꿔주는 어떤 기구이다 이렇게도 기계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이 눈을 거쳐서 느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봄 데이터를 갖는 과정이다. 근데 데이터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라틴어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잉글리시로 널리 쓰이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복수 형태로 주어진 것들이라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들 해도 좋고 주어진 것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봄 데이터라는 것은 봄을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봄을 위해 주어진 것들이지 그 자체가 본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은 우리 뇌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은 그 뇌가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주는 하나의 자료를 주는 곳이지 그 자체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눈의 이런 맛바꿈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볼거리를 비춰줍니다. 비춰주기 때문에 곧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떤 왜곡의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빛의 거울이기 때문에 곧바로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이 매개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우리 눈의 과정을 거쳐서 뇌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자, 또 하나의 새로운 낱말을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왜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만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이 되시면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기관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그냥 늪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느낌, 늪, 뭐 느낌, 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의 사슬, 말의 그물을 짜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말들을 가지고 철학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말을 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낱말을 고리고리 사슬로 이어가지고 하나의 그물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촘스키 이론 핵심이 뭐냐면 낱말과 낱말 사이에 그물이 짜일 때, 연관이 짜일 때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거거든요. 촘스키 이론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낱말과 낱말을 잘 이어가지고 올바른 그물을 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낱말들이 다 톡톡 끊어져 버리면은 의미가 생성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낱말과 낱말의 이 고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갈말들을 낱말의 이어짐이 잘 되도록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늪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에는 미리 미루어 보려고 할 때의 어떤 빌미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낱말 자체의 뜻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늪이라는 것은 여기 좀 들어오시면 늪이라는 것은 늦추어서 미루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느낌에 닫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느낌이 닿아 있는, 늦춰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늦이란 말은 원래 늦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늦추다, 뒤로 미루다, 늦추다, 날짜를 느슨하게 만들다, 늘어지게 하다, 이게 바로 늦이란 뜻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늦이라는 것이 왜 미루어 본다는 이런 의미와 연결되는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이라는 것은 느낌이 닿는 곳입니다. 닻을 내리는 곳, 그러니까 느낌으로서 느낌을 사물에다가 죄송합니다. 사물에 걸어 붙잡아 매는 것, 이것이 바로 느낌의 닻으로서의 늦이다. 그럼 감각기관이란 말과 달리 늦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관 속에서 쓰이는 낱말로 우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늦은 또 하나로 느낌을 자아내는 물레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이라는 것은 하나는 닻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레라면 무엇인가 쭉 실을 뽑아내는 기능을 해야겠죠. 그럼 늪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느낌들로 전환된 바뀐 그런 것들이 늪실이라든지 늪출 이런 실을 통해 가지고 쭉 뇌로 전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늪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느낌을 사물에다가 갖다 붙잡아 매는 기능, 또 하나는 그렇게 늪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떠한 전자 정보들, 벡터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뇌로 이 실을 통해서 쭉 뽑아내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함으로써 늪이란 낱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느낌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새로 제가 만들어서 쓴 말입니다. 자, 그럼 늪이라는 기능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바깥에는 사물이 있고요. 몸의 바깥에는 사물이 있고요. 자, 늪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그 안쪽에서는 늪실이 있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럼 전달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전달되는 정보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제 그 말을 또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제가 느낌 속이라는 말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속이라는 것은 만두 속 있습니다. 만두 속. 또 사람에게도 마음의 속이 있죠. 속이라는 것은 안과 밖과 달리 겉과 속 이렇게 얘기할 때 겉이라는 것은 가장자리란 뜻이고 그럼 속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말로 참 어려운데요. 실제로 뭐 사전을 찾아봐도 그 뜻을 알기가 어렵고요. 속이라는 것은 섞여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저것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속이라는 건 항상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만두 속을 보면 만두 안에 이것저것이 뒤섞여가지고 엉겨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또는 이제 송편에도 속이 있고 무엇인가 그 겉에 싸고 있는 것 안에 들어있지만 이것들은 가지런히 있기보다는 주로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라는 말은 섞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늪이라는 감각기관 자체에서 딱 발생했을 때, 발화가 됐을 때 그때 그걸 저는 애벌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아직 이게 뭐지? 라고 잘 모르는 0.1초, 0.01초 정도의 순간에 이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느낌은 느낌인데 이것이 바늘에 찔린 건지 어디 부딪힌 건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를 때 그때 그것이 애벌 느낌입니다. 아직 뭔지 몰라요. 느끼긴 느꼈는데 느낀 사실만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늪이 두드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무슨 느낌이고 어떠하며 어디서 왜 일어났는지 등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상태. 이것은 늪의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늪의 차원에서 이제 옮겨가 가지고 알매 차원으로 가야 되겠죠. 알매 차원으로 가려면 감각을 떠나야만 됩니다. 감각은 이렇게 늪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이고 어디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면은 자, 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뇌로 넘어갔을 때 바로 느낌 속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느낌 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늪으로부터 뇌의 나르실에 불똥을 튀겨서 아까 터퍼결이 모자이크, 무늬를 이루었을 때, 패턴을 이루었을 때 그 패턴을 내가 알아보면 그때 느낌 속이 생겨난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들어보신 분들은 연결이 될 겁니다. 늪이 있고 늪으로부터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특히 이제 되뇌 피질 안에서 하나의 무늬, 모자이크를 형성해서 조각조각이 맞춰지면 그때 그것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느낌 속으로 나에게 생겨나더라. 자, 이렇게 느낌 속이 생겨났을 때 이 느낌 속이 아까 애벌늪으로부터 이제 마지늪 처음에 생겨난 것으로부터 다음에 이제 동생 늪들 여러 개가 막 곁들여지고 해가지고 다른 느낌들이 더불어 생겨난 것들, 곁들여 생겨난 것들, 뒤따라 생겨난 것들, 수많은 것들이 쭉 이제 비롯돼 나오면서 종합이 됩니다. 이 종합이 0.02초 정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종합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시간적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른 느낌들과 그리고 자 동시에 이 느낌들이 또 기억들을 불러드리고요. 떠올려드리고요. 말을 불러드리고요. 또 온갖 생각들 이것들을 모두 불러드리고 해가지고 한데 얽힌 것. 자 느낌 속이라는 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얽혀가지고 하나의 무늬를 이룬 것. 그게 모아짜기가 된 것. 그래서 느낌 속이라는 것은 뇌에서 불러일으켜진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한데 뒤섞이고 휘감기고 그래서 생겨난 실뭉치. 이것이 바로 느낌 속이다. 느낌 속이 과연 이것이 그냥 엉터리 말이냐 아니면 그럴듯한 말이냐 한번 우리 테드 강연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의 한번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뇌라는 것이 한 사물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방을 볼 수 있는데 방을 볼 때 우리가 본다는 것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것처럼 상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과 뇌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우리 뇌에서 어떤 사물을 보는 방식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강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99%가 뇌가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의자는 의자라고 지금 해석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종류의 실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석탄을 보는데 실제의 사진으로 찍으면 석탄이 희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석탄이 검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그거는 저건 석탄이기 때문에 석탄은 원래 검은 거야. 그래서 우리 뇌는 그 석탄이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 사진기로 찍었을 때는 하얗게 보이게 되지만 하얗게 보여야 되지만 우리 뇌는 그것을 까맣게 본다는 겁니다. 색깔뿐만 아니고 모양과 크기와 빠르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뇌가 그때그때마다 결정해가지고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지금 비디오 클립의 핵심입니다. 자, 느낌 속이라는 것하고 모아 짜기가 바로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늪으로부터 출발이 됐고 늪으로부터 전자 흐름이 쭉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벡터의 값으로 우리 뇌로 전달이 되고 그 뇌에서 수많은 갈래의 다른 느낌들과 그리고 기억들과 생각들, 기분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느낌 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낌 속이 그냥 단순히 애매한 것으로 남아 있지 않고 하나로 그것이 두루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나의 무늬로 짜이면 그 무늬를 내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 무늬를 알아보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이것이 따가움이다. 저것은 사과다.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정확히 눈의 감각인지 또는 살갗에 찔린 감각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 내려면 보다 중요하게는 다른 기능들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핵심이 뭐냐면 자 이렇게 모아 짜인 것, 이 무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있으며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으로 물든 어쨌든지 간에 그건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나는 하나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을 찾는 과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생각하기인데요. 이렇게 물음과 대답과 생각하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껴들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늪이란 차원에서만 보자면은 무엇인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속으로 느낌 속이 생겨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말로 또 생각으로 기억으로 감정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함께 뒤섞여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모자이크가 만들어지고 모자이크는 내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감각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양이 많아서 말이 빨라졌는데 오늘 시간 내에 못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5분만 더 강의를 지속하고 중요한 부분을 좀 이제 선별해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느낌 속이라는 것이 아까 모자이크 형태로 모아 짜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아 짜기인데 모아 짠 것이 이걸 본뜻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뇌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해낸 모습인데 본뜻 모습인데 본디 모습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통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한 것을 잘못 보거나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잘 보았거나 또는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느낌을 내가 왜 항상 내 느낌이 맞는다라고 믿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기본적으로 나는 나의 느낌 이것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도 내가 잘못 봤다는 것도 결국은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 들었다는 것도 내 귀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내 감각, 내 느낌을 떠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것도 틀린 것도 모두 내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나의 느낌을 맞는 것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그것이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오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느낌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맞음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나의 느낌은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는 한 물론 잘못된 삶을 살 때도 있죠. 느낌이 틀릴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내가 내 느낌이 맞다라는 이 믿음을 찰떡같이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논의도 있죠. 뭐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의심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나의 느낌이 늘 맞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의심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미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은 틀릴 수 있다 없다 중에서 틀릴 수 있다. 나의 답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의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 또는 틀릴 것만 같다. 또는 틀릴 게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이렇게 깊어지는 단계를 거쳐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바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이 떠올라졌을 때 어떤 내 알미 하나의 불확실성에 빠져들 때 그때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